예, 이 시간에는 플라스틱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트 플라스틱이라는 특성화 대학원 우리 플라스틱 쪽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 플라스틱 쪽의 대책 리콜은 자원순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 동향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관련된 국제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플라스틱이란 게 뭐냐에 대해서 기본 상식적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잘 아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 상식을 좀 가져간다는 전제에서 플라스틱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란 거는 일반적으로 열가역성, 열경화성 수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폐기물 쪽에서는 얘는 물렁이, 얘는 딱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열가역성 수지는 범용 플라스틱, 범용 플라스틱이 있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플라스틱이 워낙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저희들이 구조라든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지도 못할 거예요.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 뭐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지만 폴리아마이드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보지만 일반적으로 뭐 폴리아세탈이라든가 뭐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라든가 저런 것들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취급하는 것들은 범용 플라스틱입니다. 결정성과 비결정 수지. 그래서 이제 폴리에틸렌, PP 이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폴리스텐, 그리고 이제 여기 페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범용 수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계 폐기물들은 거의 범용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요. 특수 기계들, 특수 장치들은 엔지니어링 수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한편으로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즘은 뭐 온실가스 대책, 기후변화 협약 대책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대체를 시켜야 된다. 대체 소재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대체 소재를 갖다가 크게 보면 이렇게 바이오 유래 플러스 화석 유래, 또 화석 유래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원료를 갖다가 어떤 걸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료를 어떤 걸로 쓰느냐에 달려 있고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생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눠져요. 바이오 유래지만 그러니까 원료가 바이오 유래지만 생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바이오 매스, 바이오에서 그러니까 동식물체에서 얻어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든가 이런 고분자 수지를 합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분해가 안 돼요. 바이오 유래 플러스 화석 유래도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분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화석 유래에서도 결국은 화석 유래는 거의 분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석 유래의 원료로 만들어졌지만 분해가 안 되는 게 있고 분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의 추세는 생분해가 되는 수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큰 방향이지만 한편으로는 화석 연료를 안 쓰고 플라스틱을 만든 것도 우대를 해줘야 된다라서 이 바이오 유래도 우대를 해주는 정책으로 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세계 각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플라스틱이란 게 생산량과 폐기량이 증가하고 있다. 1950년 이후에 생산된 플라스틱이 83억 톤을 넘어섰고
그 중에 63억 톤이 쓰레기로 폐기됐다. 폐기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79%가 매립 또는 해양에 투기되고 재활용된 쓰레기는 9%밖에 안 된다. 근데 현재 추세로 계속 간다면 2050년에 12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매립되고 자연계에 투기될 것이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지구 환경 내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량, 그죠? 그래서 계속 재활용되고 소각되고 그냥 버려지고, 그래서 그냥 버려진 것들이 자연계에 방치하게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는 소각되거나 재활용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자연계에 그냥 방치가 돼버리면 이게 결국 우리 환경,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해온 게 더 엘렌 메가드 재단인데, 그래서 용기 포장 플라스틱이 장점이 굉장히 좋지만 근데 그 발생량, 사용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발생량이 많아질 것이다. 거꾸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50년에는 해양 중에 플라스틱 양이 물고기 양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네? 물고기의 톤수, 바다에 있는 물고기 톤수와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이 거의 동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 소비량에서 플라스틱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상승한다. 그리고 탄소 수지에서도 거의 플라스틱이 15%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플라스틱 양이 확대가 되고 소비가 확대가 되면 결국은 이게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유럽에서 보고한 보고서인데 일회용 플라스틱이 결국은 그 용기 포장 섹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해서 36%가 일회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1인당 플라스틱 용기 포장 폐기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주요 국가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에요. 이게 해양수산은 개발해 지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145.9kg을 연간 배출하고 있다. 근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통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거의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세계 통계인데 우리나라 통계는 아닙니다. 각 국가별 플라스틱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인데 이 통계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뒤쪽에 이렇게 랭킹이 돼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 랭킹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발생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88.09니까요. 1인당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랭킹에 들어가죠. 랭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플라스틱이 문제화된 게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결국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우리가 5mm 이하를 갖다 미세 플라스틱이라 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거고 2015년에 G7 정상선언에서 해양 쓰레기에 특히 이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2015년도에 이제 그 뭔가 서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1차적 마이크로 플라스틱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제품에 이런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일회용 비닐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계로 들어가 가지고 팥에 분쇄가 돼서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1차적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사용을 중지를 시키자. 그리고 2차적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감축을 시키자. 이런 논리로 현재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플라스틱 그림이 나와요.
뭐 해양 플라스틱에 어디가 많이 오염되어 있느냐 그러는데 하여튼 뭐 각 나라별로 그죠? 쓰레기 배출 발생량이고요. 발생량이고 나라별로 본다면 중국이 가장 많겠죠. 국가별로 본다면 1인당 발생량으로 보면 또 랭킹이 틀리지만 근데 어쨌거나 세계 각국 우리 해양의 바닷가에 이 빨갈수록 더 많이 축적이 된 겁니다. 바닷가에 미세 플라스틱 축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7, G20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제 천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상선언에서 플라스틱 발생을 쯤에 삭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뭔가 대한 대책 그런 걸 해라 그런 얘기고요. G20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해양 쓰레기 대한 G20 행동 계획.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한국과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글로벌 우리가 한중일 삼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국가 정상들이 모이면 환경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기후변화 다음으로 이슈화되는 게 플라스틱 문제고 특히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크게 급부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라스틱에 관련된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근데 가장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게 결국은 유럽이에요. 유럽연합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계획, 법 및 제도, 자원순환, 적정 처리, 그리고 조직, 뭐 연구개발 등이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도와 법들을 현재 만들고 있어요. 종합계획, 해양 전략 틀, 신순환 경쟁도, 유럽 플라스틱 전략, 용기 포장 폐기물 지령 뭐 등등 이런 법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자, 재사용하자, 마이크로 비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시키자, 뭐 산화형 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키자, 그리고 플라스틱 감소를 위해서 조달, 뭐 소비 행동에서 뭔가 변화를 촉진시키자, 또 적정 처리라는 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잘 처리하자, 유출을 방지하자, 하수로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또 쓰레기 수거를 잘하자, 특히 해양의 어구들은 완벽하게 수거를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자 이런 게 EU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벌써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와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EU의 2015년도에 순환 패키지 그러니까 서큘러 에코노믹 패키지라는 그런 정책을 발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 행동계획과 4개 폐기물 규정을 개정안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제성과 품질을 향상시키자, 플라스틱 폐기물과 해양 쓰레기 양을 감소시키자, 또 순환경제를 위한 투자와 이노베이션을 시키자, 국제적인 활동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 1월 달에 유럽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천명을 했습니다. 천명을 하고 그 순환경제 패키지에서는 주요 액션이 확대 생산자, 그러니까 EPR 제도죠. EPR 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하자, 에코 디자인을 하자,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자,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시키자, 그리고 재생 원료,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한 원료 촉진을 시키자, 또 이제 공공이 이 사용을 의무화시키자 이런 걸 갖다가 천명을 했고 그리고 폐기물 관련된 법도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한마디로 65% 이상을 재활용해야 된다. 포장 폐기물 75% 이상을 재활용해야 된다. 이런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이에요. 가장 최근인데 EU 집행위원회에서 EU 그린딜이라는 하나의 정책, 한마디로 신순환 경제 실행 계획이라래요.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한마디로 설계 단계, 소비 단계, 제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안 나오게끔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포장,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플라스틱, 섬유, 폐기물 이런 쪽에서 하여튼 폐기물을 쓰지 않고 재활용을 유도하고, 또 재활용을 해서 나오는 재생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을 의무화시키자는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법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감축과 재활용과 그리고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유럽위원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일회용 플라스틱 10품목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회용 플라스틱들에 대해서 이런 대책, 소비 감소, 시장 규제, 제품 디자인, 라벨, EPR, 분별 수집, 의식 향상.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 대안들을 만들고, 특히 EPR 대상을 확대하자, 또 라벨링을 붙이게 만들자, 또 시장에서 규제를 하자, 면봉이라든가 그 칼집, 접시, 풍선, 봉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지 말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봉투, 그러니까 일회용 봉투죠. 일회용 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못 주게끔 돼 있죠. 반드시 돈을 바꿔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서는 2018년도, 2016년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사용 금지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으로 전부 다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사용 금지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당장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세정제, 세척제라든가 이런 쪽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 제로화를 시키자는 게 하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마이크로피드, 1차적인 미세, 1차 제품에서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로화 시키자는 거고,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파이널 옵션 EC에 이제 제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화된 고수준의 환경 보호 확보 배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이런 측면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0.01 중량 이상의 농도를 의도적으로 포함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0.01%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거는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의도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는데 이게 알면서 들어간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투입장, 상시 금지, 표시를 해라,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각 나라가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크로피드가 들어있는 제품을 규제하는 제도 정책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마이크로피드를 포함한 린스 오프 화장품을 2017년도부터 그 유통 규제를 시키고 있다. 이런 것처럼 마이크로비드를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그런 게 들어있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사용 안 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제품에 규제를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19년 7월에 시행이 되는데 가맹국은 2021년 7월까지 국내법을 제정하고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 부하를 저감을 시켜라. 이렇게 특정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이제 산화형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함유 어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정 그 플라스틱으로 제한을 시키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발포스티로폴 제품, 식품용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통금지, 소비삭감, 분별 수집, 설계 요건, 또 EPR 대상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음료병으로 이제 재활용을 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재생 플라스틱이라 재생 원료죠. 그걸 30% 이상을 재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플라스틱 제품 환경 부하 삭감 지령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OECD에서는 뭐 이게 2016년도 옛날 얘기지만 EPR 제도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련 개정 가이드 매뉴얼에서 EPR 제도 내에서 무임승차라든가 경쟁 정책, 뭐 환경 배려 설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거꾸로 플라스틱에 관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축지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본도 요즘 굉장히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자원순환 축지법 시행을 왜 했느냐? 뭐 서큘러 이코노미 한마디로 유럽을 본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감량화 시켜라, 재활용을 시켜라, 재생제 한마디로 재생 원료를 다시 이용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을 배출을 억제시키면서도 재활용을 유도해서 재생 원료를 사용을 의무화시켰다는 게 일본 또 하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OECD라든가 OECD의 이제 환경통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재생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플라스틱이 원활하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재생원료 시장은 1차 원료 시장 동향에 좌우된다. 재생원료 수요는 1차 원료 수요 부족, 1차 원료가 부족할 때 이걸 쓴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재, 플라스틱의 신재 원료 가격이 재생 원료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경제 장벽, 기술 장벽, 환경 장벽, 규제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 원료 플라스틱을 갖다가 원활하게 사용을 하게 하려면 이 네 가지 장벽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동향이 PCR 산업이라고 합니다. PCR 산업, First Consumer Recycling 해가지고 PCR 산업이 유행이에요. 유행이란 게 뭐냐면 재생 원료를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유럽 플라스틱 공업연맹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유럽 전체 폴리머의 플라스틱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어떤 연맹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천명을 했냐면 앞으로 플라스틱을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또 잘 고려를 해주고 수집 선별을 갖다 하게 만들고 재생 플라스틱을 만들고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좀 의무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040년까지 EU 및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플라스틱 용기 포장률 100% 재사용, 재활용 또는 회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포장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어깨 자발적으로 플라스틱을 재생 원료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플라스틱 전략을 받아가지고 서큘러 플라스틱 얼라이언스 CPA를 발족을 시켰고 이 CPA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동향이 뭐냐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해도 잘 안 써주니까 유럽 플라스틱 산업 포장 재생 재료 30% 함유 의무화 제한이에요. 유로피언 플라스틱 팩트에서 앞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생 원료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재생 원료를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30%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법이죠. 그래서 이런 법을 시행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유럽 회원가입 도입 및 재생용 재료를 30% 함유한다는 목표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요게 중요합니다. 2025년까지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 2030년까지는 모든 음료 플라스틱 용기에 30% 이상 재생 원료를 사용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추세가 플라스틱 쪽의 추세가 뭐냐면 PCR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재생 원료를 갖다 30%를 사용하려면 결국은 재활용을 독려를 시키고 재생 원료를 만들고 그 재생 원료와 신재를 갖다가 혼합해서 브랜딩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30%라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PCR 분야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음료용기 재생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래서 이 PCR 함유율이라 PCR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죠. 퍼스트 컨슈머 리사이클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은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음료용기의 연간 15% 이상의 PCR 사용이 의무화되고 2025년에 25%, 2030년에는 50%를 사용해라 이렇게 의무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유럽 쪽도 굉장히 빨리 가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주별로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책 속에 이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근데 진짜 저는 그래요.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PCR 산업을 육성을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 재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질 재활용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환경부 정책도 잘못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SK, LG, 롯데케미칼, GS 칼텍스, 하나솔루션 대기업이 폐플라스틱 산업에 참여를 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화학적 재활용으로 폐플라스틱으로 기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을 플라스틱 가지고 열분의 유화를 해서 거기서 기름을 만든 다음에 그 기름으로 또 다시 플라스틱을 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순환 경제 틀에 들어간다 이런 논리죠. 뭐 말은 틀리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제성과 여러 가지 또 이제 온실가스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정부는 여러 가지 저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석유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탄소 감축 효과를 고려해서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포괄할 수 있는 근거주 규정을 온라인에 마련하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을 감면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열분의 유화 쪽에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열분의 유화보다도 물질 재활용을 해서 재생 원료를 만드는 쪽에 이게 더 크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시를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최근에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 조금밖에 양이 안 되지만 국제적으로 플라스틱에 관련된 규제 또 뭐 산업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